똑똑 솔깃한 라디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 스콧 피츠제럴드. 5. 1880년에 벤자민 버튼은 20살이 되었다. 그의 생일을 기점으로 벤자민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로저 버튼 철물 도매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해에 사교계에 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인기 있는 무도회에 억지로 끌고 갔던 것이다. 로저 버튼은 이제 50살이었고 아들과 점점 더 친구 같아졌다. 사실 벤저민이 염색을 그만둔 이후로 여전히 회색빛이 돌았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의 형제지간으로 보였다. 8월의 어느 밤에 볼티머어 외곽의 쉐블린가 전원주택에서 무도회가 열렸다. 버튼 부자는 예복을 차려입고 쌍두 사륜마차에 올랐다. 눈부신 밤이었다. 보름달에 길은 무광의 백금처럼 빛났고 만개한 꽃들의 향기가 적막한 대기에 나지막한 웃음소리처럼 뿜어나왔다. 밝은 빛깔의 밀밭이 양탄자처럼 깔린 너른 전원도로는 대나처럼 투명했다. 이렇듯 순전하고 아름다운 날에는 누구라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직물업의 미래는 대단하지. 로저 버튼이 말했다. 그는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미적 관념도 별로 없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어. 하지만 힘과 생기가 넘치는 너희 같은 젊은이들 앞엔 대단한 미래가 펼쳐져 있지. 멀리 도로 위쪽에서 쉐블린가의 전원주택을 밝힌 불빛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이윽고 한숨 같은 소리가 스며들었다. 바이올린의 구슬픈 음조이거나 달빛 아래서 은빛 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들이 마차를 세웠을 때 앞에 있던 화려한 유괴마차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먼저 한 숙녀가 내리고 곧이어 중년 신사와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 숙녀가 따라 내렸다. 벤저민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소스라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온몸에 화학작용이 퍼졌다가 한 군데로 모이는 것 같았다. 온몸이 오싹해지고 뺨과 이마에 피가 몰리면서 귀에서 계속 펌부질 소리가 들렸다. 첫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그 숙녀는 날씬하고 연약해 보였다. 달빛 아래에서는 잿빛이던 머리카락이
현관의 가스등 아래에서는 꿀빛 같았다. 검은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아주 옅은 노란색의 스페인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사각거리는 드레스 끄트머리에서 두 발이 단추처럼 반짝였다. 로저 버튼이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저 젊은 숙녀는 힐더가드 몽크리프란다. 몽크리프 장군의 딸이지. 벤저민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없는 듯 대꾸했다. 꽤 예쁘군요. 그러나 흑인 소년이 마차를 끌고 가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빠, 절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들은 몽크리프 양 일행에게 다가갔다. 전통적인 예절 교육을 받은 그녀는 벤저민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그렇다. 그는 춤을 출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차례가 될 때까지 시간은 지루하게 질질 흐르는 것 같았다. 볼티모어의 젊은이들이 열정과 참이 가득한 표정으로 힐더가드 몽크리프 주변에 몰려드는 광경을 그는 조용히 벽에 붙어 살깃된 눈으로 지켜보았다. 벤저민은 그들이 너무나 혐오스러웠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벌건 얼굴이라니. 구불거리는 갈색 구레나룻을 보고 있자니 소화불량에 걸릴 지경이었다. 드디어 차례가 되자 그는 파리에서 들여온 최신 왈츠에 맞춰 그녀와 함께 마루를 떠돌았다. 그의 질투심과 근심은 눈처럼 녹아내렸다. 마법에 걸려 눈이 멀어버린 그에게는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당신과 당신 형님이 우리와 같은 시간에 왔죠? 힐더가드가 밝고 푸른 에나멜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벤저민은 멈칫했다. 그녀가 자기를 아버지의 동생으로 아는 마당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일까? 그는 예일대학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 숙녀의 말을 반박하는 건 무례한 짓이며 자신의 엽기적인 출생 이야기로 이 절묘한 순간을 망치는 건 죄악이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매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당신 나이의 남자가 좋아요. 젊은 남자들은 어리석죠.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마셨는지, 카드게임하면서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해요. 당신 나이의 남자들은 여자의 진가를 이해할 줄 알아요. 벤저민은 청혼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낭만적인 나이 50살이죠. 25살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30살은 과로에 지치기 십상이고 40살은 시가 한 대를 다 피울 정도로 오래 이야기할 나이죠. 60살은 70살에 너무 가까워요. 하지만 50살은 달콤한 나이죠. 나는 50살이 좋아요. 벤저민에게 50살은 영광스러운 나이로 보였다. 그는 50살이 되기를 갈망했다. 난 50대의 남자와 결혼해서 그이가 날 돌봐주는 편이 30살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늘 생각했어요. 벤저민은 그날 저녁 꿀빛 안개에 목욕하는 것 같았다. 힐더가드는 그와 2번 더 춤을 추었고 그들은 그날의 모든 화제에 대해 둘이 같은 의견이라는데 놀랐다. 그들은 다음 일요일에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그 화제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새벽이 되기 직전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벽 벌들이 웅웅거리고 지는 달이 차가운 이슬에 반짝일 때 벤저민은 아버지가 철물 도매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그리고 망치와 못다움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러브요.
벤저민이 멍하니 대답했다. 러그? 손잡이? 러그는 내가 막 이야기했는데. 로저 버튼이 놀라서 말했다. 벤저민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갑자기 빛으로 갈라지고 소생하는 나무들 사이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높게 지저귀었다. 육 6개월 후에 힐더가드 몽크리프 양과 벤저민 버튼 군이 약혼했다고 알려졌을 때 나는 알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몽클리프 장군이 약혼 발표를 하느니 칼 위로 엎어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사교계는 최고조로 흥분했다. 거의 잊혀졌던 벤저민의 출생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피카리스크처럼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벤저민이 사실은 40년간 감방살이를 한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존 윌크스 부스가 변장한 것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그의 머리에서 원뿔이 2개나 솟아나왔다고도 했다. 뉴욕 신문들은 일요 증보판에서 벤저민 버튼의 머리가 물고기와 뱀, 그리고 단단한 청동 몸체에 붙어있는 그림을 실으면서 이 이야기를 더욱 확대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메릴랜드의 신비한 남자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계에서 메릴랜드의 신비의 남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이 진짜 이야기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거나 볼티모어 최고의 청년과 결혼할 수도 있을 만큼 아름다운 숙녀가 좋기 50살은 되어 보이는 남자의 품에 몸을 던지는 건 죄악이라는데 모두들 몽크리프 장군과 함께했다. 로저 버튼이 볼티모어 블레이즈에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큰 활자체로 발표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벤저민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동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 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힐더가드는 약혼자에 대한 갖가지 거짓 이야기가 떠돌자 진짜까지도 믿지 않으려 했다. 몽크리프 장군이 50대, 적어도 50대로 보이는 남자의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해도 소용이 없었다. 철물 도매업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힐더가드는 감미로운 결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결혼했다. (7) 힐더가드 몽크리프의 친구들이 잘못 예상한 부분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다. 철물 도매업이 놀랄 정도로 번창했던 것이다. 1880년 벤저민 버튼이 결혼하고 1895년 아버지가 은퇴할 때까지 이 가족의 재산은 2배로 늘었는데 이는 주로 회사에 새로 영입된 젊은 아들 덕택이었다. 결국 볼티모어 사회는 이 부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심지어 몽크리프 노장군조차 사위 벤저민이 저명한 출판사 9군데에서 거절당했던 자신의 남북 전쟁사를 20권으로 출간할 자금을 마련해주자 그와 화해했다. 벤저민 본인에게도 그 15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정맥에서 새로운 피가 신명나게 흐르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비치는 분주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망치와 못을 쉴 새 없이 선적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다. 1890년에는 유명한 사업 혁신을 일으켰다. 상자를 선적할 때 사용되는 모든 못의 소유권은 선적받은 자에게 있다는 그의 제안은
포사일 판사의 승인을 받고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로저버튼 철물 도매 회사는 매년 600개 이상의 못을 절감할 수 있었다. 더욱이 벤저민은 인생의 즐거운 면에 점점 더 끌려들었다. 그가 볼티모어시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했던 일은 그가 오락을 즐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동년배들은 거리에서 벤저민을 만나면 건강하고 생기에 넘치는 그를 부럽게 쳐다보았다. 저 친구는 매년 젊어지는 것 같아. 그들은 말하곤 했다. 이제 65살이 된 로저 버튼은 처음에 아들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아들을 찬미하다시피 하면서 미진했던 과거를 벌충했다. 이제 불쾌한 주제를 언급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다. 벤저민 버튼이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였다. 더 이상 아내에게 끌리지 않았던 것이다. 힐더가드는 35살이 되었고 아들 로스코는 14살이었다. 신혼 때 벤저민은 아내를 숭배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꿀빛 머리카락은 몸이 건조한 갈색으로 변했고 푸른 에나멜 같던 눈은 싸구려 도자기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활기가 없고 너무 진지해졌다. 그녀도 신부일 때는 벤저민을 무도회와 저녁 모임에 끌고 다녔다. 그러던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녀는 벤저민과 함께 사교 모임에 나갔지만 열정도 없었고 어느 틈엔가 우리 곁에 다가와 마지막 날까지 머무는 그 영원한 무력증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벤저민은 더욱더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다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터지자 그는 더 이상 집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입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업가였던 덕택에 대위로 임관되었는데 장교직에 잘 적응해서 소령으로 진급했고 결국에는 중령으로 진급해서 그 유명한 사후한 언덕 전투에도 참전했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훈장을 받았다. 벤저민은 활기차고 흥미진진한 군생활에 애착을 느낀 나머지 전역하기도 싫어했다. 하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전역하고 귀향했다. 그는 정거장에서 취주악단의 환영과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8. 현관에서 힐더가드가 커다란 실크 깃발을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아내에게 키스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변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가 어느덧 40줄에 접어들고 새치까지 살짝 드러난 걸 보자니 우울해졌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와 익숙한 거울 앞에 다가가 근심스럽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전쟁 직전에 군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이런, 그가 크게 소리쳤다. 아직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그는 확연히 30살로 보였다. 그는 기쁘기보다는 불편했다. 자신이 젊어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같아져서 자신의 출생에 오명을 남긴 엽기적인 현상이 그치기를 바랐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신의 운명이 두렵고 믿을 수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힐더가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부하가 난 것 같았고 그는 아내가 드디어 잘못된 상황을 알아차린 것 같아 불안해졌다. 그는 부부 사이의 긴장감을 덜어볼 심산으로 저녁 식사 때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 문제를 끄집어냈다.
음, 내가 더 젊어 보인다고 다들 그러던데. 그가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다. 힐더가드가 멸시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그게 자랑할 거리나 된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요. 그가 불편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그녀는 다시 코웃음을 쳤고 얼마 후 말을 이었다. 당신도 자존심이 있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그가 물었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과 논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하는 데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당신이 사려 깊게 행동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나도 어쩔 수 없소, 힐더가드. 아니요,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처럼 사물을 본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의미하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논쟁에 벤저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부부의 틈은 더욱 벌어졌다. 그로서는 과거에 아내가 자신에게 어떤 매력을 행사했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였다. 부부의 불화를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면서 벤저민은 즐거움을 향한 열정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볼티모어의 모든 파티에 참석해서 가장 예쁘고 젊은 유부녀와 춤을 추고 사교계에 처음 나온 아가씨 중 가장 인기 있는 여자와 수다를 떨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즐거움을 느꼈다. 한편 불길한 징조의 귀부인이 된 그의 아내는 늘 보호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거나 근엄하지만 당황하고 책망하는 눈초리로 남편의 행동 거지를 감시했다. 봐요. 정말 안 됐어요. 저 나이의 젊은 친구가 45살 난 여자에게 매여 있다니 말입니다. 틀림없이 부인보다 20살은 연하일걸요. 사람들이 수군댔다. 1880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들의 부모들 역시 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에 대해 수군댔지만 모두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망각하게 마련이다. 집에 대해 불만이 커져갔지만 벤저민은 새로운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불만을 해소했다. 새로 시작한 골프에서도 크게 두각을 보였다. 여러 가지 춤도 배웠다. 1906년에는 보스턴의 전문가가 되었고 1908년에는 머시셔에 능통했다. 1909년에는 캐슬 워크로 시내 모든 젊은이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런 사교 활동은 사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었다. 사실 그는 이미 25년간 철물 도매업에 전력했기 때문에 최근 하버드를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회사를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느끼던 참이었다. 사실 그는 아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벤저민으로서는 즐거운 상황이었다. 그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가하고 돌아온 후에 느꼈던 불안감을 곧 잊고 순진하게 자신의 젊은 외모를 즐기게 되었다. 이 달콤한 상황에 파리 새끼 같은 것이 하나 끼어들었다. 아내와 함께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아주 싫어진 것이다. 힐더가드는 이제 곧 50살이었고 그녀를 보노라면 참으로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9. 젊은 로스코 버튼이 버튼 철물 도매 회사를 물려받고 몇 년 후인 1910년 9월의 어느 날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케임브리지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자기가 다시는 50살로 보이지 않을 거라거나 아들이 10년 전에 바로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등의 말실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학하고 바로 상당한 위치에 올랐다. 평균 나이가 18살인 다른 신입생들에 비해 다소 나이 들어 보였던 것도 큰 몫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예일대학교와의 풋볼 경기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너무도 과감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무자비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터치다운을 7번이나 성공시키고 14번이나 득점을 올렸다. 결국 예일대학교 선수 11명 전원이 한 명씩 정신을 잃고 운동장에서 실려나갔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3학년 때 팀에 합류하지 못할 뻔했다. 코치들은 그의 체중이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키가 준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이제 터치다운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만으로도 예일대학 팀의 공포심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팀에 잔류했다. 4학년이 되면서는 아예 팀에 끼지도 못했다. 체구가 작아지고 체력도 떨어졌다. 2학년생들이 자기를 신입생으로 여기는 일까지 벌어지자 그는 몹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4학년이지만 분명 16살에 불과한 천재로 알려졌다. 더욱이 동급생들의 세속적인 면 역시 충격적이었다. 공부도 어려워졌고 내용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친구들이 유명한 예비학교인 세인트 마이더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친구들 대다수가 거기에서 대학 입학 준비를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졸업한 후에 세인트 마이더스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거기에서 비슷한 몸집의 소년들과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았다. 1914년 대학을 졸업한 벤저민은 하버드 졸업장을 들고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갔다. 힐더가드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어서 그는 아들과 살 작정이었다. 아들에게 환영을 받긴 했지만 로스코는 아버지에 대해 그다지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가 사춘기 소년처럼 멍하니 집안을 어슬렁대는 것이 거슬렸다. 로스코는 결혼도 하고 볼티모어에서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살고 있어서 자기 가족과 연관된 추문이 새어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벤저민은 사교계에 처음 나온 여자나 젊은 대학생들과 더 이상 어울릴 수 없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아졌다. 15살 난 이웃 소년 서너 명 정도가 그의 상대가 되었고 그는 세인트 마이더스에 가야겠다고 새삼 생각했다. 하루는 그가 로스코에게 말했다. 저기 말인데 예비학교에 가고 싶다고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니. 로스코가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 가시죠. 그는 이 문제가 혐오스러워서 아예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다. 벤저민이 무기력하게 말했다. 혼자 갈 수는 없다. 날 입학시켜주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렴. 시간이 없어요. 로스코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불편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실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게 끝내요, 차라리. 차라리. 그는 말을 멈추었고 얼굴이 상기된 채로 적당한 단어를 찾았다. 차라리 당장 되돌아서 거꾸로 시작하는 편이 낫겠어요. 이건 농담이라기에는 너무 심해요. 더 이상 웃기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처신 좀 잘해요. 벤저민은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나 더 있어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 절 삼촌이라고 불러줘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이요. 이해하시죠?
15살 난 남자애가 내 이름을 부르다니 말도 안 돼요. 아니면 늘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익숙해질 테니까요. 로스코는 아버지를 사납게 쳐다보고 몸을 돌렸다. 10. 아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벤저민은 침울한 심정으로 2층을 헤매다가 거울 속에 자기를 노려보았다. 석 달이나 면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염 자국이 너무 미미해서 굳이 손댈 필요도 없었다. 하버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스코는 안경을 쓰고 가짜 턱수염을 붙이라고 제안했다. 잠시나마 과거의 소극이 반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턱수염은 따갑고 수치스러웠다. 그가 질질 짜자 로스코가 마지못해서 물러섰다. 벤저민은 소년들의 이야기책인 비미니 섬의 보이스카우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내내 전쟁 생각만 났다. 전달에 미국은 연합군에 합류했고 벤저민도 다시 입대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소 16살은 되어야 하는데 그는 그 정도 나이도 안 되어 보였다. 실제 나이 57살 역시 불합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집사가 편지를 가져왔다. 한 귀퉁이에 커다란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벤저민 버튼 씨 앞으로 온 편지였다. 벤저민은 신이 나서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군들이 진급되어 징집되었으며 그 역시 미군 준장으로 당장 복귀하라는 내용의 명령문이었다. 벤저민은 흥분해서 펄쩍 뛰었다. 바로 그가 고대하던 일이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고 10분 후에 찰스가의 대형 양복점에 들러 불안한 고음으로 군복 치수를 재달라고 했다. 병정놀이 하고 싶은 거니? 점원이 별 생각 없이 물었다. 벤저민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쏘아붙였다. 이보시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오. 내 이름은 버튼이고 마운트 보논 플레이스에 살고 있어. 그러니 그럴 만하다는 걸 알 텐데. 점원이 주저하며 말했다. 네가 아니라면 네 아버지겠지. 벤저민은 치수를 쟀고 일주일 후에 군복이 완성되었다. 그는 적절한 장군의 기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YWCA 배지면 충분하고 갖고 놀기에도 더 재미있다고 판매인이 우겼기 때문이다. 그는 로스코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어느 날 밤에 집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캠프 모스비로 출발했다. 거기에서 보병대를 지휘할 예정이었다. 4월의 어느 무더운 날, 그는 캠프 입구에 도착해서 역에서부터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내고 보초병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 짐을 들고 갈 사람을 불러오게. 그가 경쾌하게 말했다. 보초병이 책망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봐, 장군 옷차림으로 어딜 가려는 거지? 미국 스페인 전쟁 퇴역군인 벤저민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목소리는 변성기의 고음이었다. 차렷! 그는 크게 고함치려고 애썼으나 숨이 차서 잠깐 멈추었다. 그런데 보초병이 갑자기 두 발을 모으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자 벤저민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보초병에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게 한 건 그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가오는 포병 대령이었던 것이다. 대령! 벤저민이 날카롭게 불렀다. 대령이 다가와서 말고삐를 붙잡고 눈을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친절하게 물었다. 자네는 어느 집 자제인가? 내가 어느 집 자제인지는 곧 보여주겠네.
당장 말에서 내리시지. 벤저민이 경로에서 대꾸했다. 대령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말이 필요하신가요, 장군 각하? 여기를 읽어보게. 벤저민이 필사적으로 외치면서 대령에게 위임장을 내밀었다. 대령은 편지를 읽더니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났지? 그는 자기 주머니에 문서를 집어넣었다. 정부에서 받았소. 곧 당신도 알아내겠지만. 대령이 그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따라오게. 본부로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따라오게. 대령은 말을 탄 채로 본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벤저민으로서는 최대한 위험을 갖추고 그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제대로 복수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복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틀 후에 아들 로스코가 볼티모어에서 직접 내려왔다. 그는 서둘러 오느라 열도 나고 화도 났지만 군복도 없이 징징대는 장군을 다시 집까지 호위해서 데려갔다. 10일 1920년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경사스러운 이 시기에 집에서 장난감 병정과 서커스 모형을 갖고 노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고 지저분한 소년이 아기의 할아버지라고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착하고 즐거운 표정이지만 슬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작은 소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로스코 버튼에게 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문이었다. 그의 세대에 걸맞은 어법으로 말하자면 로스코는 이 문제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60살로 보이기를 거부하고 붉은 피의 남자다운 남자, 로스코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다. 로 행동하지 않으며 기묘하고 심술궂기만 하다고 여겼다. 사실 그는 이 문제를 반 시간만 생각해도 곧 미칠 지경이 되었다. 로스코는 정력가는 계속 젊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 정도로까지 확장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여겼다. 로스코의 생각은 여기까지였다. 5년 후에 로스코의 어린 아들은 보모의 보호 아래 어린 벤저민과 유치원 놀이를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로스코는 둘을 유치원에 같이 데려갔다. 벤저민은 색지 조각으로 노는 것이나 매트와 고리와 신기하고 아름다운 도안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놀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못된 짓을 한 벌로 구석에 서 있다가 운 적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방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베일리 선생님의 친절한 손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에 잠시 놓였다 가곤 했다. 로스코의 아들은 1년 후에 1학년으로 올라갔지만 벤저민은 유치원에 머물렀다. 그는 아주 행복했다. 때로 다른 어린아이들이 커서 뭘 하고 싶은지 조잘거리면 그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어리지만 자신이 그런 것을 절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시간은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는 유치원을 3년이나 다녔고 이제 너무 작아져서 밝은 생의 종이 조각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보다 커서 무섭다며 울었다. 선생님이 하는 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유치원도 그만두었다. 풀먹인 깅엄 드레스를 입은 보모 나나가 그의 작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날이 좋으면 그들은 공원을 산책했다. 나나가 커다란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하면 벤저민도 따라했다. 그날 밤 벤저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몇 번을 반복했다. 코끼니, 코끼니, 코끼니. 침대에서 뛰어도 좋다고 나나가 허락할 때도 있었다. 침대에 앉았다가 다시 폴짝 튀어오르는 일이 재미있었다. 침대에서 뛰면서 아라고 말하면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것도. 그는 모자거리에 걸린 커다란 지팡이를 꺼내와서 의자와 탁자를 치고 다니면서 싸워, 싸워, 싸워 라고 말하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그의 집을 방문한 노부인들이 그를 향해 중얼대는 말도 흥미로웠다. 젊은 부인들이 그에게 뽀뽀하려 하면 그는 지겨워하면서도 얌전하게 순종했다. 5시에 긴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나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나나가 숟가락으로 오트밀과 부드러운 죽을 떠먹여 주었다. 아이다운 그의 잠에 괴로운 기억이라고는 없었다. 용감했던 대학 시절이나 여러 소녀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빛나던 시절의 흔적도 없었다. 아기 침대를 둘러싼 하얗고 안전한 패드와 나나, 가끔 그를 보러 오는 남자,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잠들기 직전에 나나가 태양이라 부르는 커다란 주황색 공만이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지면 그의 눈가에 졸음이 엄습했다. 아무 꿈도, 그 어떤 꿈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산후한 언덕 전방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공격했던 일이며 신혼 무렵 사랑하는 힐더가드를 위해 바쁜 도시에서 여름 해질녘 무렵까지 늦도록 일했던 것, 몰로 거리에 있던 버튼가의 낡은 저택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밤이 깊도록 담배를 피우던 일 등 모든 과거는 별 볼 일 없는 꿈처럼 시들어갔다.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그는 조금 전에 마신 우유가 차가웠는지 따뜻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아기 침대와 낯익은 나나가 있을 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울었고 그게 전부였다. 낮과 밤이 흐르고 숨을 쉬었다. 그 위로 그의 귀에 간신히 들리는 웅얼거림과 간신히 식별되는 냄새와 빛과 어둠이 있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그가 누운 하얀 아기 침대와 위에서 움직이던 희미한 얼굴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 향이 그의 뇌리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